안녕하세요. 군의밤센터 김수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데이트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다른 유튜버들처럼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말도 그렇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영상 제작이 좀 지연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유럽에서 그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 뭐 시신경 적수염 이런 모구 환자들을 이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가장 큰 규모의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회에서 이제 최근에 또 많은 발표된 임상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유럽에서 그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발표된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아직 물론 국내 현실상 바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도 이해를 하시는 게 질환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은 질환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이제 재발형, 그러니까 뚜렷한 재발, 시신경염이나 척수염처럼 갑작스럽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눈이 시력이 떨어지거나 뭐 보행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로 인한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MRI상 해당 부위에 병변이 이제 뚜렷하게 급성기 병변이 관찰이 돼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재발형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한 85% 정도 되고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재발은 별로 안 하는데 환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나빠지는 장애가 진행되는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 환자는 처음부터 이 재발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조금씩 장애가 진행이 되는 그런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을 크게 분류를 하는데, 예전 영상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은 초기에 이제 염증,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자가 면역성으로 염증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이제 그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약제들이 이런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개발된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약물, 이제 중등도 효과 약물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페론, 그다음에 글라티람 아세테이트, 텔프로마이드, 다이메트피마레이트 이렇게 네 가지 약제가 있고요. 가로 안에 있는 약품 그 이름이 상품명입니다. 그다음에 높은 효과 약물을 갖고 있는 그 높은 효과를 갖는 약물로 핑골리머드, 나탈리즈맙, 알렘투즈맙, 클라드리빈 이제 네 가지 약제가 있고요. 각각의 자세한 약제에 대한 설명도 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 사용 승인이 안 됐지만 최근에 새로 승인된 약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클레리주맙, 오파튜무맙 이런 맙으로 끝내는 약제들은 이제 그 항체를 의미하는데, 제작된 항체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리투키맙이 이제 맙테라거든요. 근데 이러한 약물들은 다 공통적으로 B세포에서 발현을 하는 CD20라고 하는 항원에 대해서 결합을 해서 B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시포니모드, 오자니모드, 포니시모드가 이게 이제 피타렉스랑 기전이 비슷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S1P 리셉터라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림프구들이 결국은 말초대로 나오는 거를 좀 더 막고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걸 막는 이제 그런 약물인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용이 지금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약제들이 있어요. 약제마다 약물의 기전, 치료 효과도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고 투여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의 환자의 질환 활성도, 그다음에 환자가 갖고 있는 동반 질환, 그다음에 환자의 선호도, 매일 먹는 약이 주사 맞는 거 너무 힘들다, 매일 먹는 것도 사실 힘들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있으면 훨씬 더 약에 대해 잘 따라갈 수가 있겠죠. 다발성경화증은 장기적으로 뭐 앞으로 20, 30년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의사분과 납보가 잘 형성이 돼서 최대한 잘 치료를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좋다고 권고를 해도 환자가 그 치료를 잘 따라갈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선호도에 맞게 여러 가지 약제의 다양한 기전과 그다음에 치료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부작용 위험성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환자가 납득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장기적인 치료를 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과거에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해도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에서의 치료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차 진행형, 그 다음에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승인된 약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오클레리주맙이라고 하는 이제 비세포 소실시키는 그 약제가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시포니모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타렉스와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는 이 약제가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임상 연구에서 효과를 보여서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승인이 됐는데 아직 국내에 이 두 약제 사용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권고하기를 염증성 활성도를 보이는 경우에 이런 약제의 반응도가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완전히 진행성으로 가기 전에 이제 조금이라도 염증성 활성도가 있는 거예요. 염증성 활성도라는 거는 재발한다던가 MRI에서 조형 증강 병변, 새로운 병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MRI상 뇌만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약물 반응도가 좀 떨어질 거고, 염증성 활성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약제에 조금 더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시포니무드와 비세포를 소실시키는 이런 약제를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에서 지금 원래 리투시맙은 다발성 경화증에서 임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리투시맙을 개발한 회사에서 약제의 특허권 만료가 이제 다가와서 이 약제를 대규모 임상을 해서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제로 새롭게 승인을 받았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제네릭 약물들이 나오게 되면 자기네 회사에 큰 이점이 별로 없어서 그런 승인을 요하는 그런 대규모 임상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리투시맙이란 약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서 FDA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 특히 스웨덴에서 이 리투시맙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그쪽에서 스웨덴에서만 주로 독자적으로 많이 이제 대규모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비세포 관련된 소실시키는 오클레리주마, 오파투르마 이런 약들이 이제 임상 연구를 들어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테라가 분명히 이제 MS 환자들한테 치료 효과가 분명히 좋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좀 안타깝게 FDA 승인이 안 난 약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아서 약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이런 걸 거쳐야 될 수도 있고 IRB나 이런 거 거쳐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환자 자가 부담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는 좀 사용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크게 좀 강조되었다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예전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그 중등도 치료 약물부터 해서 치료하다가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 이제 높은 치료 약물로 이제 건너가는 이런 식의 치료를 주로 권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시기 높은 치료 약물로 가는 거를 조기에 좀 더 조기에 고려하라. 뭐 가능한 한 치료 아주 초반부터 질환 활성도가 MRI상 이미 발병 시 이미 병변이 굉장히 많거나 이미 재발 그 중증도가 높아서 스테로이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꽤 장애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뭐 뇌척수액 내 올리고클로날 밴드 그다음에 척수 내 MRI 병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가 질환 1차 치료약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환자들, 이런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들은 아예 초기부터 높은 치료 약물을 시작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규모 연구에서 2차 치료를 먼저 시작한 환자들과 1차 치료를 먼저 시작한 환자를 비교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더니 장애 질환도 그렇고 2차 진행형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고 높은 치료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던 환자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까지도 너무 답답한 상황은 이제 1차 약물을 인터페론을 쓰다거나 오바지올 쓰다가 환자가 재발을 하거나 MRI상으로 새로운 병변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다른 1차 약물로 전환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인터페론에서 오바지오, 그다음에 오바지오에서 텍피데라 이런 약물 전환은 하나 마나 어차피 실패할 게 빤히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런 진료가 여전히 약제 전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태로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질환 활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1차 약물로 지금 허가가 돼서 급여 사용이 가능한 약물이 피타렉스와 나탈리지막 두 가지입니다. 알렘투지마와 클라드리비는 2차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1차로 이런 약제 사용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번외로 이제 조금 살짝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이럴 때 이 재발 완화형에서 이 재발과 재발 사이에는 질환 활성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재발만 막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재발과 재발 사이에도 질환이 스물스물 이렇게 잔재가 남은 이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환자의 대부분의 장애가 진행이 될 거라는 연구. 그래서 이제 Progression Independent of Relapse Activity라고 해서 재발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도 초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조기에 높은 약물의 효과를 갖는 약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다발성 경화증은 언제 치료를 전환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실제 저희가 임상에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질환 활성도를 모니터하는 거는 이제 임상적인 평가랑 MRI 정도거든요. 근데 MRI 상으로 이제 새로운 병변이 이제 보이는지, 그다음에 조용증과 병변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외에도 스멀 뇌가 점점점 신경이 없어지면 소실되면서 위축이 되는 것들은 사실 단기간에 1년, 2년간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최근엔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질환 활성도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환자의 질환 활성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환의 진행은 아직까지 100% 모니터링은 사실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질환을 환자가 조금씩 뭐가 나빠진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기에 바로 이제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경험한 환자분은 다른 병원 선생님이 환자가 이런 재발이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았다고 환자가 계속 장애가 진행이 되는데도 이건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한 4, 5년이 지나서 질환이 점점 진행이 돼서 보행이 아주 어려워져서 오셨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거든요. 이렇게 재발이 있는 경우도 명확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이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질환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의 선생님도 그다음 환자분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환자의 추가적인 진행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높은 치료 효과 약물들에 대한 사용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약물과 약물 간의 전환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차 약물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인터페론 텍피데라 전환, 오바지오 텍피데라 전환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효과가 높은 약물들은 고유의 기전과 고유의 이제 그런 부작용 위험성이 다 다르고 약물 작용 시간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약물 중단이라든지 전환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티사부리를 이제 저희가 쓰다가 2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칼 루코엔세팔로패시라고 해서 그런 진행성 다발성 초점 백질병증의 위험성 때문에 중단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럴 때 티사부리에서 바로 램트라다나 클라드리빈 같이 효과가 한 번 쓰고 나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약으로 바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티사부리를 끝날 때쯤에 이 PML을,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멀티플 루코엔세팔로패시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MRI나 여러 가지 상에서 디텍션이 감지가 안 됐다가 이제 램트라다를 쓰고 나서 발견이 된 경우에, 이런 약은 한번 투여가 된 다음에 1년 효과가 지속되는데 약을 뺄 수가 없거든요. 치료 효과를. 그러면 PML 진행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티사부리에서 전환할 때는 약을 끊으면 바로 약효가 없어지는 뭐 피타렉스라든지 아니면 택페데라 같은 것들을 잠깐 중간에 전환을 했다가 혹시 이걸로 유지가 안 되면 다시 이제 램트라다나 클라드리빈을 바꾸는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예로 이제 피타렉스에서 이제 티사부리를 바꾸는 경우에 이제 피타렉스라고 환자가 이제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작용 때문에 티사부리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피타렉스에 끝난 후에 티사부리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피타렉스의 임상적 약효는 워시아웃 되는 거는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한 달 정도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이 피타렉스 때문에 림포구가 감소되니까 그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3개월 후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약을 오래 끊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막 심한 재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피타렉스 중단하고 4주에서 6주 이내, 뭐 4주에서 8주 이내에는 적어도 티사부리를 바로 시작을 해야 환자들이 심한 재발이 반동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램트라다에서 피타렉스를 바꾼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램트라다는 사용하고 나면 그 면역세포 림프구들이 굉장히 심하게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4에서 6개월부터 해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 시점에서의 그런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아주 낮은 상태에서 피타렉스를 쓰는 거는 피타렉스 자체가 이미 또 다시 림프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여러 가지 기회감염 위험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처럼 굉장히 다양한 약제 간의 그런 고유의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떻게 전환할지를 굉장히 전략을 섬세하게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과 관련해서 임신 중에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승인된 약물은 이제 인터페론 제제와 글라티렘 아세테이트 두 가지만 있고요. 환자가 보통 일반적인 질환 활성도가 있는 경우에,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인터페론과 글라티렘 아세테이트를 임신 내내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단도 임신을 확인하고 중단하고 지켜볼 수도 있고, 조금 질환 활성도가 약간 높아서 재발 위험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주사 치료제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택페데라를 사용하시다가 임신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확상이 된 걸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택페데라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임신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램트라다, 이제 알렘투주마, 그다음에 아벤클레드 이런 것들은 약 투여 기간이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래서 1년째 쓰고 나면 약효로 인해서 림프구들이 쭉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마지막 투여하고 두 주기를 가능한 완료하는 게 좋겠죠. 램트라다 마벤글루가 2년 주기를 쓰니까 2년 주기 완료하고 마지막 투여하고 나서 4에서 6개월 후부터 임신을 고려를 하면 질환 활성도가 이제 억제된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안전하게 임신을 출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세포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세포도 마찬가지로 한번 투여하고 나면 약은 빠져나가는 건 한 달이지만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은 6에서 8개월 이상 가까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투여하고 나서 2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약제를 투여하고 2에서 6개월 후에 임신을 시도하고, 임신 중에는 더 이상 추가가 맞지 않고 출산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그런 전략도 써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나탈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임신 2기 34주까지는 태반을 통해 잘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과거에 이제 권고됐던 주기는 4주 주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6주 주기의 효과와 안정성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PML 위험성 줄이면서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6주 주기의 얘기가 나오면서 6주 주기로 사용을 임신 중에 하다가 34주쯤 됐을 때 중단했다가 출산하고 나서 다시 바로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택은 결국은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질환 활성도가 낮은 분한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질환 활성도가 높아서 임신 중에 환자가 이로 인해 재발을 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발을 하게 되면 환자 신경학적 후유증도 남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아이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다 감안하고 또 약제 사용에 관련 위험성을 감안해서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약제 사용에 따른 이익이 더 크겠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유 중에 사용이 승인된 약물은 현재는 인터페론과 오파투무밥, 이거 비세포 소실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터페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게 업데이트의 가장 개략적인 큰 변화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임신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임신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임신을 계획하시는 경우는 진단 초기부터 환자분 의사 선생님하고 언제쯤 임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야 돼요. 일단 질환이 이제 막 진단돼서 얼마 조절되지 않은 상태의 임신은 섣부른 임신은 좀 환자분 아기와 한테 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치료 1, 2년 이상 환자분이 질환 활성도가 잘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그 이후에 임신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 이후에 임신을 위해서 가장 임신을 하기에 적합한 약제 선택을 미리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지오 같은 경우는 약 사용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임신이 금기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약을 꼭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제 그런 약제를 몸에서 빼내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약을 굳이 임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약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탈리즈맙이 이제 계속 너무 치료 효과는 좋은데, 이게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PML 위험성 때문에 결국은 사용을 2년만 하고 딴 약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나탈리즈맙을 조금 이제 환자가 얼마 이상, 보통은 1년 정도 이 4주 주기로 맞는 방법으로 맞아서 질환이 잘 안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6주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을 조금 늘려가지고 투여를 했을 경우에 조금 더 길게 투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4번을 보통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하면 그런 6주 간격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PML의 위험성을 좀 더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6주 간격 치료를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램트라다 클라드리븐 같은 경우는 1년 맞고 다음 2년째 맞고 이렇게 치료하는 약물인데 2년째 치료 주기 시작 전에 1년 맞고 나서 한 6에서 10개월 사이에 환자분이 막 MRI상 활성들을 보인다거나 재발을 하는 경우에 바로 다른 약으로 전환하지 말고 두 번째 주기까지 치료를 완료하고 지켜보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램트라다 같은 경우는 2년째까지도 했는데 질환 활성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환자 여러 가지 이익과 위험을 고려해서 세 번째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려 정도이고 각각의 환자의 상황, 그 다음에 재발의 중증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약의 전환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에 발표된 그 유럽의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오타도 좀 보이고 말도 조금 서두른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